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KIDA의 KF-21 양산수량 이야기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점을 이야기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시제기용 레이더가 다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니 작고 KF-21에 이미 레이더가 달려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가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한 거라고 보세요. 4호기에 실제 레이더를 탑재한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호기에 탑재했던 것 말 그대로 전투기에 레이더를 탑재하는 시험을 한 것에 불과하고요. 그 레이더는 시제기용 레이더가 아니라 시험용 레이더입니다. 한마디로 시험용 레이더로 실제로 전투기에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는지를 시험한 것일 뿐이고, 제가 이야기한 시제기용 레이더는 아예 시제 전투기에 고정으로 장착하는 레이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가 실제로 실전용 양산용 레이더에 가까운 레이더이고요. 한마디로 시험용 레이더가 아니라 양산용 레이더에 근접한 레이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행양산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레이더가 내년에 시제기에 장착되어서 각종 시험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KF-21용 레이더도 각 버전별로 단계적으로 발전해왔고, 초기형 모델은 전력 증폭 소자를 미국제를 사용하다가 지금 사용되는 시험용 레이더는 대만산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양산용 레이더는 우리나라 국산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하고요. 실제로 시험용 대만산 전력 증폭 소자는 20W이고 우리의 양산용 전력 증폭 소자는 25W입니다. 한마디로 출력조차도 다른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제기용 레이더에 제일 궁금한 게 아직 우리가 전력 증폭 소자를 양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시제기용 레이더에는 어떤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하고 있을까가 가장 궁금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선행 양산된 국산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했을지, 여전히 대만산 전력 증폭 소자를 사용하고 있을지가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4호기에 시험용 레이더가 탑재되어서 시험을 한 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 레이더와 시제기용 레이더는 다른 레이더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왜 KIDA를 두둔하느냐. 솔직히 저도 KIDA를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KIDA를 없앨 수 있을까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군대의 장교들은 너무도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전문 지식이 없는 고위 장교들이 너무나 많아요. KIDA는 바로 그런 우리나라 군대의 부족한 전문성을 강화해주기 위해서 탄생한 군대의 각종 자문을 해주는 싱크탱크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을 없애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우리 군의 작전 계획부터 어떤 무기가 필요한지까지 실질적으로 기획하는 곳이 바로 KIDA입니다. 그래서 KIDA는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없앨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KIDA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많은 거부감을 주는 일을 해왔다는 건 저도 알고,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번 일에 대해서 KIDA를 두둔했을까요? 그건 지금까지 KIDA는 정치권의 입김에 너무 쉽게 흔들려 왔었고, 그래서 솔직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KF-21 양산수량권은 오랜만에 KIDA가 원칙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칙대로 일을 했다가 욕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두둔한 겁니다. 원래라면 항상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는 게 옳지만 KIDA는 지금까지 그리 못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오랜만에 원칙대로 일을 처리했으니 그걸 가지고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일은 KIDA를 두둔해 준 겁니다. 그리고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분명한 건 기존까지와 다르게 가장 완성도가 높은 극초음속 미사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우선 최대 고도가 50km 정도에 불과했는데 1000km를 비행을 했고, 심지어는 일본에서는 제대로 추적도 못해서 북한 미사일이 500km를 비행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합참은 1000km를 비행했다고 했고요. 결론은 일본은 중간에 이 미사일을 추적하다가 놓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본이 이 미사일을 놓쳤다는 건 일본이 추적하지 못할 정도로 이 미사일이 낮게 비행했다는 뜻이고요. 보통 극초음속 활공체의 가장 일반적인 비행 형태는 고도 100km 정도까지 올라가서 활공체를 분리하게 되고, 활공체는 고도 60km 정도에서 활공비행을 시작해서 고도 20km까지 활공비행을 하고서 목표 상공에서 내리꽂는 형태의 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북한의 미사일은 최대 고도가 50km였다고 하니 아마 활공비행은 고도 30km에서 고도 20km 사이에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이고요. 분명한 건 이 정도면 솔직히 성공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 미사일은 북한에서 IRBM이라고 했고, 결론은 원래 사거리는 3000km에서 5000km쯤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이런 긴 사거리의 미사일을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개발한 건 아니고 미국의 괌 기지를 목표로 개발했겠죠.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에게는 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보다 갈수록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더 위협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위협이 안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 있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우리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지금 당장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당연히 막지 못합니다. 당장은 막을 수 있는 미사일이 우리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막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막을 수 있다면 언제쯤 가능해질 것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지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당장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기 힘든 게 속도가 빨라서가 아니라고 저는 정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건 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탄도미사일도 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하는 건 흔합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이 방어가 어려운 건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에서 비행을 한다는 점과 함께 급격한 회피기동을 한다는 게 방어를 어렵게 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일본도 추적을 실패한 건 결론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너무 낮은 고도로 비행을 했기에 일본은 이걸 보고 북한의 미사일이 자신들의 레이더에서 사라지니까 북한의 미사일이 500km만 비행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데는 지상이나 해상의 레이더로는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을 추적하려면 공중이나 우주에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은 우주에 수십 개의 극초음속 미사일 추적 위성을 올린다고 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조기경보위성을 올리게 됩니다. 조기경보위성으로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추적한다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건 일반적인 조기경보위성 이야기고요. 이 적어도 조기경보위성은 정지궤도에 있는 조기경보위성과는 다릅니다. 조기경보위성처럼 빛을 추적하는 방식이긴 한데 일반적인 조기경보위성처럼 고고도의 정지궤도에 있지 않고 고도 400에서 600km 정도의 낮은 저고도에서 배치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위성이 아니라 여러 개의 위성이 군집해서 배치됩니다. 당연히 저고도에 있는 만큼 정지궤도 위성처럼 한 지점에 정지해 있지는 않고 지구를 계속 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조기경보 위성을 여러 개를 올려서 항상 하나의 조기경보 위성 군집이 우리 한반도 상공을 지나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위성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미사일을 단순하게 조기경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적어도 위성군에는 통신위성이 포함되는데요. 만일 각 위성이 지상기지국에 직접 정보를 전송하게 되면 통신 장비로 인해서 위성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각 소형 군지 비성군에는 별도의 통신위성을 두어서 정보는 이 통신위성으로 보내고 이 통신위성이 지상으로 정보를 보내는 형태로 운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획하는 계획에 따르면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하게 되는 건 바로 이 적어도 조기경보 위성이 됩니다. 그럼 추적은 이리 한다고 하고 요격은 무엇으로 하는 걸까요? 우선은 당장 배치되는 건 역시 패트리어트3 MSE와 정조대왕급의 SM-6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도 60km에서 고도 20km 사이에서 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배치된 기존 미사일들은 이 고도에서 요격 행위를 하는 미사일이 없죠. 그럼 LSAM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과거에 LSAM 항공기용 미사일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미사일은 기동성이 떨어지는 순수하게 항공기 요격용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LSAM 항공기용 요격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LSAM 탄도미사일 요격용은 요격 고도가 너무 높아서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용으로 적합하지 않고요. 그래서 LSAM은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SM-6와 패트리어트3 MSE는 요격 고도가 40km 이하로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에 적합합니다. 다만 이 미사일들은 원래 처음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기동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미사일들부터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는 있지만 그 성공률이 높을 거라고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미국은 특히 SM-6를 중심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생각이고 앞으로는 SM-6를 기반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전문 요격 미사일을 만들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SM-6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정조대왕급에는 CEC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합동교전 능력이 없고 그래서 초수평 요격 같은 것도 할 수 없으며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도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CEC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위협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는 주요 수단은 무엇이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 육상에서는 천공3가 될 것이고요. 해상에서는 함대 공유도탄2가 될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미사일 중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를 인식하고 개발되고 있는 첫 미사일이 천공3입니다. 실제로 천공3도 미국의 패트리어트3 MSE처럼 고도 40km까지 상승을 할 수 있고 패트리어트에 비해서 더 뛰어난 측추력 장치로 더 높은 기동성을 가지고 있기에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의 패트리어트3 MSE보다 더 적합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우리나라 극초음속 요격망의 핵심은 역시 함대공 유도탄2가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함대공 유도탄2는 원래는 SM 항공기 요격용 미사일을 전용해서 개발하려 했지만 지금은 완전 별개의 미사일로 개발 중이고 그 성능은 미국의 SM6를 뛰어넘습니다. 특히 이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에 적합한 이유는 SM6에는 없는 측추력 장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SM6는 기본적으로 고도 40km까지 해서 요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지만 문제는 측추력 장치 같은 게 없이 제어날개로만 제어를 하기 때문에 공기가 희박해지는 높은 고도에서는 기동성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함대공 유도탄2는 SM6와 다르게 측추력 장치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높은 고도에서도 아주 뛰어난 기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에는 SM6보다 더 뛰어납니다. 더욱더 제가 정조대왕급에는 CEC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SM6를 도입한다고 해도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했잖습니까? 그에 반해서 우리는 KDDX에는 링크-K가 들어가고 우리는 이 링크-K를 바탕으로 합동교전 능력을 구현할 생각이기 때문에 정조대왕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높은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능력을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우선 적외도 조기경보 위성으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정보를 KDDX에 보내서 함대공 유도탄2로 1차적으로 요격할 수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천공3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계획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물론 이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빨라야 2030년대 중반쯤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이 위협이 된다는 걸 파악한 게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할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필요한 장비들을 개발하기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극초음속 미사일은 방어하기 힘든 미사일인데 우리가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금방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게 바로 함대공 유도탄2입니다. 원래라면 이 미사일은 SM 항공기 요격형을 바탕으로 약간의 변화만을 주어서 도입하기로 했으나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협이 커지면서 그 개발을 전면 변경한 게 바로 함대공 유도탄2이고 우리나라의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의 중심은 함대공 유도탄2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은 단일 장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에서는 패트리어트3 MSE와 SM6가 국내에 들어오면 이 미사일들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들로는 완벽한 극초음속 미사일 방공망을 구축할 수는 없고 다만 지금은 아예 요격이 불가능한 단계에서 요격 시도는 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것에 불과하고요. 결론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단일 무장이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주에서 추적할 수 있는 적어도 조기경보위성부터 그리고 요격할 수 있는 전문 요격 미사일에 이것들을 연결할 데이터 링크까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산 무기 한두 가지 들여와서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없고요.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산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링크-K와 연동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점이고 링크-K와 연동해서 합동교전 능력을 구현할 수 없는 외국산 시스템은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하려면 국산 요격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결론은 아무리 SM6나 패트리어트3 MSE가 들어와서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이 가능해졌다고 떠든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망이 완성되는 건 함대공 유도탄2와 KDDX가 도입되고 링크-K에 의한 합동교전 능력이 구현이 된 다음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외국산 장비의 한계와 국산 장비가 필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